폭우와 천둥번개를 핑계로 나를 챙겨주러 온 절친의 아내에게 오늘은 자고 가는 게 좋겠어라고 말한 민수. 그날 밤 두 사람의 욕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거실에서부터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한 번만 허락해준다면.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오늘은 오늘만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수진의 말이 끝나자 민수는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그 새벽은 매우 뜨겁고 긴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이 허망하던 나에게 힘이 되어준 절친 부부. 그 고마움을 뒤로 한 채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금요일 밤이었다. 나는 정우와 수진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정례 모임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살펴봤다. 나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사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몇 달 전부터였고 잠들기 어려운 밤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정우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2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온 그였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전직 간호사였던 그녀는 타인의 아픔을 자연스럽게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민수 오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만나요. 수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떨림을 나는 아직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텅 빈 거실에 불을 켰다. 아들 지호는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큰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갖고 놓았던 화분들은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나둘 시들어가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나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MT 가서 못 내려가요. 몸 잘 챙기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 나름의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알겠다. 재밌게 놀아라라고 답장을 보냈다. 사실 지호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상실감에 더해 아빠인 나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기고 있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길에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다. 민수 오빠, 여기서 뭘?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혼자요? 정우 씨한테 말씀하시지? 정우는 회사 일로 바빠서. 괜찮아. 나 혼자도 잘해.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오빠, 점심 같이 드실래요? 어차피 정우 오빠도 회사에서 먹을 거고.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이 워낙 고집이 세서 결국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수진은 내가 제대로 먹지 않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다. 오빠 많이 마르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시죠? 그런 건 아닌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간호사 출신인데 모를 줄 알아요? 수진이 내 앞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
누군가 내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것.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앞으로 정우 오빠가 출장 갈 때는 제가 오빠 밥 차려드릴게요. 수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젓었다. 그러면 안 돼. 너도 바쁘잖아. 바쁜 게 뭐예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내 가슴이 뜨끔했다.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정우와는 대학 시절부터 20년을 함께해왔고 수진과도 그들이 결혼한 이후 1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다. 우리 아내도 수진을 친동생처럼 아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진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그리고 나를 오빠라고 부를 때의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잃은 지 2년 나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했다. 민수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직 젊은데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나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만 느껴졌다. 무엇보다 지호가 걱정되었다. 새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다고 생각할까? 아들의 눈치를 보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수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심장이 뛰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정호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은 3월부터였다. 그가 다니는 대기업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 달에 2번은 일주일씩 해외에 나가야 했다. 미안해, 민수야. 요즘 너 혼자 두고 자꾸 나가게 돼서. 정우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오빠 혼자 두면 안 되겠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그러면 안 돼. 왜요? 정우 오빠도 그러라고 했는데. 정말로 정우는 출장 전날 밤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다. 민수야, 수진이가 너 챙기겠다는데 그냥 맡겨. 혼자 있지 말고. 아니야, 수진이도 바쁜데. 바쁘긴 무슨, 아이들도 다 컸는데 뭐가 바빠. 부탁한다, 민수야. 정우의 첫 번째 출장 기간, 수진은 정말로 매일 내게 안부를 물었다. 점심은 먹었는지, 약은 제때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 관심이 고마워지기 시작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뭐 드세요? 글쎄, 적당히 시켜 먹으려고. 안 돼요. 제가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할 게 뭐예요.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과 달랐다.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내 앞에 차려놓고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가져온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우리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랑 똑같네. 수진이 잠깐 멈칫했다. 언니한테 레시피 배운 거예요. 오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내의 레시피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똑같이 만들어준 수진의 마음. 그 세심함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빠 많이 외로우시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저도 정우 오빠가 출장 가면 외로워요. 하지만 오빠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설거지까지 하고 갔다. 나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상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을까? 정호의 2번째 출장 때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수지는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을 미리 알아놓고 준비해왔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빠, 요즘 지호는 어때요? 글쎄, 연락은 자주 안 하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밖에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수진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큰애는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둘째는 고3이라 공부에만 매달려 있어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시간들이 내게는 소중했다. 누군가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그리운 것이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흉통이 찾아왔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오빠, 어디 아프세요? 뭐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지호한테 연락 왔는데 응급실에 있다고 해서. 나는 지호에게 연락했을 때 비상연락처로 수진의 번호를 알려준 게 기억났다. 정우는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됐을 테고. 진정하세요, 오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수진이 내 손을 잡고 다독여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다. 스트레스성 흉통이라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밤늦게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집에 가서 쉬어. 늦었잖아. 안 돼요. 지호가 올 때까지 있을 거예요. 지호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어. 그럼 더더욱 혼자 두면 안 되죠. 결국 수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내가 잠들 때까지 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수진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목이 아플 텐데. 나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 순간 수진이 눈을 떴다. 오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야말로 고생 많았어.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수진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단순한 동정이나 친척 간의 걱정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때 지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다. 수진 이모가 밤새 돌봐주셨어. 지호가 수진에게 깊숙이 인사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을 때. 당연한 거야, 지호야. 우리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금요일 모임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나는 수진을 마주보기가 어려웠다. 응급실에서의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른 묘한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야, 병원 갔다며? 괜찮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별거 아니었어. 수진이가 밤새 돌봐줘서 고마웠어. 당연한 거지 뭘. 고마워할 게 뭐야. 정우는 태어났지만 나는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밤을 샌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가 나에게는 가시처럼 박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 혹시 제가 너무 나섰나요?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밤새 있었던 건 말이에요. 정우 오빠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멈춰섰다. 수진도 뭔가 느끼고 있었구나. 우리 사이의 묘한 변화를. 아니야. 정말 고마웠어. 혼자였다면 더 무서웠을 거야. 다행이에요. 괜히 오해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오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정말 오해일까? 아니면 우리 둘 다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오해가 아닐까? 그날 밤부터 나는 수진에 대한 내 감정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다. 외로운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고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나.
이것은 분명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20년 절친인 정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죽은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수진에게 어떻게 이런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5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6월의 어느 날 정호가 또다시 일주일간의 긴 출장을 떠났다. 이번에는 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출장이라 연락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민수야, 이번에도 수진이한테 부탁할게. 아니야, 이번엔 괜찮아.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사실은 그 반대였다.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져서 그 감정이 두려워진 것이었다. 더 이상 선을 넘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은 내 말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챙겼다. 오빠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정우 오빠가 부탁했거든요. 출장 셋째 날 밤 갑작스럽게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뉴스에서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밤새 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수진이 저녁을 가져다주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해. 좀 기다렸다가 가. 괜찮아요, 오빠. 집이 멀지 않은데요. 하지만 곧 정전이 되었다. 온 동네가 깜깜해졌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못 가겠네. 나는 촛불을 켜며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 수진이 망설였다. 그래도 정우 오빠가 알면. 정우 연락 안 되잖아. 나중에 설명하면 돼. 사실 나도 떨리고 있었다. 수진과 단둘이 밤을 보낸다는 것. 하지만 이 날씨에 그녀를 내보낼 수는 없었다. 촛불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전기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오빠 언니 생각 많이 나시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지. 특히 이런 밤에는 더. 언니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도 많이 그리워해요.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요즘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빠,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저도요. 수진의 작은 목소리에 나는 놀랐다. 뭐? 저도 오빠 생각이 자꾸 나요. 정우 오빠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둘 다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둥이 크게 울렸다. 수진이 깜짝 놀라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오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촛불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 너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 수진이 내 얼굴에 손을 대었다. 정우 오빠를 사랑하지만 오빠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소음을 잊었다.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중요했다. 정말 이래도 될까요? 수진이 내 품에서 속삭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만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20년 우정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다. 갑자기 밝아진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현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오빠, 우리 알아. 잘못한 거야. 하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내 마음에 담비 같은 시간이었다. 정우 오빠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 이 일은 물론이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수진이 옷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집에 가야겠어요. 아이들이 걱정할 거예요. 문 앞에서 수진이 돌아섰다. 오빠, 저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이 떠난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호의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오후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어제 태풍 괜찮았어? 뉴스 보니까 엄청 심했던데. 응, 괜찮았어. 목소리가 떨렸다. 정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그 짧은 대화가 고문 같았다. 수진이가 너 잘 챙겨줬지? 응, 잘 챙겨줬어. 다행이다. 내가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나를 믿어온 절친한 친구. 그의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한 거야? 며칠 후 우리의 금요일 모임이 있었다. 정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첫 만남이었다. 나는 수진과 마주보기가 두려웠다.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겨서 약을 먹고 있었다. 수진도 평소와 달랐다. 늘 밝고 활발하던 그녀가 조용했다. 정우와 대화할 때도 어색해 보였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해? 정우가 수진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피곤해서. 수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식사 내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가끔 실수로 눈이 마주치면 둘 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 어색한 분위기를 정우만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말했다. 민수야,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내가 출장 다녀온 후로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래, 나는 모르겠던데. 피곤해 보이고 예전처럼 말도 안 하고. 혹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내 때문에? 너 챙기느라 고생했잖아.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너무 부탁만 했나 봐. 정호의 미안함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거야. 하지만 정호의 말이 맞았다. 수진은 분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 때문에.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의 얼굴은 파리해 보였다. 못 주무시는 것 같네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빠, 우리 잘못했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정우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1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2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거잖아. 그날 밤을 후회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더 괴로워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밤의 따뜻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어요. 응, 그래야지. 오빠, 저희 좀 거리를 두어요. 당분간은 만나지 말고. 그게 좋겠어.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정우가 다음 출장 계획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수진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정우도 변화를 눈치챘다. 민수야, 요즘 왜 금요일 모임을 자꾸 빠지려고 해?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들 왜 이래? 결국 피할 수 없어서 금요일 모임에 나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대화하고 억지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혹시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호는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 내 변화를 눈치채는 것도 당연했다. 그날 밤 정호가 나를 따로 불렀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랑 무슨 일 있었지? 나는 식은땀이 났다. 정말 아무 일 없어. 너희 둘 다 태도가 이상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생각 과다야, 정호야. 하지만 정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민수야, 우리 20년 친구잖아. 뭔가 있으면 말해. 둘이 다툰 거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이 괴로움을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정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내가 예민해서 그래.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한 달 새 더욱 수척해진 얼굴. 죄책감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호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가 느꼈을 괴로움. 나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수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호와의 우정까지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거짓말과 죄책감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만난 곳은 처음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카페였다. 수진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듯 침중한 표정이었다. 오빠 결심하셨구나. 수진이 먼저 말했다. 응.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우 오빠를 속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수진아, 그날 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계속할 수는 없죠. 수진이 내 말을 끝맺어 주었다. 정우 오빠는 좋은 남편이에요. 저를 15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고요. 나도 알아. 정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야.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제가 오빠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요. 하지만 이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수진아.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야. 그럼 더더욱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네요. 가슴속에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자. 금요일 모임도 당분간은 피하고. 정우 오빠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억이 있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수진이 말했다. 오빠 행복하세요. 언젠가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실 거예요. 너도 행복해, 수진아. 정호아.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뒤돌아보지 않고 몇 주가 지났다. 나는 의도적으로 정호와의 만남을 줄였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처럼 행동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수진이도 요즘 정신없이 바빠. 아이들 때문에. 정호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그렇구나. 수진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한 달 후, 우리의 금요일 모임이 재개되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었고 정호의 의심을 키울 수도 없었다.
수진과 마주 앉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민수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정우는 예전보다 편해 보였다. 이제야 좀 예전 같네. 정우가 만족스러워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수진을 사랑했다.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정우와의 우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고 수진의 가정을 파괴할 수도 없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지호가 집에 왔다. 아빠, 요즘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편해 보여요.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아들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놓았으니까. 아빠, 새로 사랑하는 분이 생기면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호의 성숙한 모습에 나는 놀랐다. 고마워, 지호야. 하지만 나는 당분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우리의 금요일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러워졌다. 수진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끔은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민수야,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정우가 말했다. 그래. 응,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 정우가 맞았다.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사랑하되 포기할 줄 아는 법을 배웠으니까. 수진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정우와 아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배웠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54세에 늦깎이로 배운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다. 지금도 수진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롭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금요일이 다가온다. 정우와 수진과 함께할 또 다른 저녁 시간. 이제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안다.